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조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초청받는 즐거움을 확신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3학년 교육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지난 학기에 이어서 광성드림 철학 시리즈 네 번째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표로 보면은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 기독교 교육, 책임감 있는 자주성 교육까지 했고요. 오늘은 협력하는 공동체 교육이란 주제로 우리 학교 철학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학생들 사이에 있는 많은 그 농담 중에 조별 과제에 대한 농담이 많이 있죠. 교수님께서는 조별 과제를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책임감과 소통, 전공 지식을 배울 것으로 기대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협동심과 지식은 아주 적게 배우고 나 혼자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과 같은 조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깨닫게 된다고 그래요. 조별 과제를 통해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의도는 잘못됐다, 이런 거죠. 제가 어떤 기사에 있었던 거를 나온 건데요. 조별 과제에 이제 그 굉장히 그 힘들게 하는 진상들이 있는데, 그 몇 명의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위는 이렇게 말하는 친구, 저 PPT 만들 줄 몰라요, 이런 자기가 이제 무능함을 어필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왠지 반대표 뽑고 그럴 때 자신의 무능함을 갑자기 어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전혀 몰라요, 이런 느낌. 그리고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자료 정리도 없이 복부 타는 사람이 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2위는 회의에서 유일하게 한 말, 그럼 저희 끝난 건가요? 계속 딴짓하다가 저 가도 되나요?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이제 사례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1위는 이제 카톡 읽어놓고 답장 없는. 조별 과제 하다 보면 누군가가 조장이 되잖아요. 그 조장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카톡방을 만드는 건데, 카톡방 만들어서 그럼 이렇게 하시죠 라고 했는데 읽어도 대답 없는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조별 과제를 통해 내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 심리학 과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협력하면 알게 되는 건 협력은 어렵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협력을 말하는 것은 고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협력하고 돕고 살아가고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남만 돕다가 자기 거 다 놓칠 수 있다, 자기 거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원래 협력은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협력은 어려운 거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운 게 맞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인간은 항상, 이것이 아니지 인간인데, 인간은 항상 생존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협력하지 않은 인간들은 생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동굴 벽화 아시죠?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 중에 나온 그 장면인데요.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세요? 그쵸? 맞아요. 얘기 안 하셨지만 제 귀엔 들려요. 그 사냥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냥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했어요. 대부분 남성들이 사냥을 했겠어요? 여성들이 사냥을 했겠어요? 대부분 남성들이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사냥과 수렵 채집인데, 수렵 채집은 주로 여성들이 하고 사냥은 남성들이 했는데, 사냥을 통해서 음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너무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음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렵 채집이에요.
그런데 이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사냥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사냥을 하는 사람도 굶어 죽고 수렵 채집하는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류는 그렇게 진화하질 않았어요. 매일매일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냥꾼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사냥꾼들이 맨날 놀고 먹고 하다가 사냥을 한 번씩 해가지고 고기를 얻었을 때, 그때 그 고기를 자기 혼자 먹어요? 나눠 먹어요? 나눠 먹는 거예요. 왜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이 사냥꾼들을 계속 먹이냐면, 사냥이 자주 있진 않지만 할 때마다 나눠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살겠다고 결정한 순간 인류는 멸종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협동이에요. 우리 DNA에는 협동의 DNA가 있어요. 함께 도와야 된다. 그게 사회적 가치로 드러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평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판에 민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린 평판에 민감할까요? 진화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평판에 민감하게 된 이유는 협력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DNA가 협력할 수 없는 입장에 취한 것을 알려준 사인이 평판이라는 거예요. 평판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이 협력했을 때 도움이 되겠다는 느낌을 줘.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호감이 되는 거죠. 근데 평판이 나쁜 사람은 저 사람하고 협력하면 내가 사는데 불리해지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평판이 좋고 나쁘고가 인간에게 굉장히 큰 위협과 안정감을 줍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은 주변 사람과 내가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하면 이 세계가 좋아지는데, 평판이 나빠진 것을 인지한 순간 굉장히 세계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판은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어요. 예전에 고대 사회 사람들이 지금처럼 인구가 많거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태어나면 누구네 집 맷째가 태어났구나, 평판이란 게 한번 형성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태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협력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평판이 높아지냐? 평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하는 거죠. 남들하고 잘 지내야 평판이 좋아요. 그 또 한 가지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들하고 잘 못 지내는데 사냥할 때 이 사람이 그냥 나타나면 멧돼지 머리를 막 뚫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지만 잘 지내야 돼. 그래서 평판은 능력과 관계에 좌우됩니다. 근데 이 능력과 관계가 인간의 자존감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난 능력이 있다, 난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근데 능력에 대한 의심, 관계성에 대한 의심이 사람을 굉장히 두렵게 해요. 실제로 두려워할 일이 아님에도 엄청나게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평판이 낮아졌을 때 이 세계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줄어들 거라는 걸 우리 DNA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협력을 전제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면 현대인들은 또 어떠냐? 여전히 현대인들도 함께 살아야 돼요. 작은 마을에서는 평판이 삶 자체로 평가받았는데, 현대인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판을 실제 살면서 알아보지 않고 평판을 다른 대체물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 중에 누가 훌륭하구나, 누군 좀 나쁜 놈이구나, 이걸 알았다면 지금은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물로 대신하는데, 그게 바로 돈, 외모, 학벌, 학력, 이런 것들이죠. 광성대림학교를 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벌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 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학벌을 봅니까?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능력 위주로 선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근데 능력을 어떻게 아냐? 예전 같으면요, 능력이 다 알아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초대인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뽑혔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신실하고 사람들을 잘 목양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은 다 아는 사람 중에 뽑힌 거예요. 근데 요즘 목사님은 어떻게 뽑혀요? 신학교를 나오고 뭐 유학을 갔던 뭘 했던 경력을 쌓아서 이력서를 교회에 제출해서 성도들이 뭐 잘 모르는 사람을 투표로 해서 뽑죠. 우리가 예전의 사회는 진짜 내가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훈련이 되어야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든 말든 평판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을 획득하면 그것으로 사람들과 잘 살 수 있다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더 막 관심 갖잖아요. 여러분도 좀 더 예뻐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이 가끔씩 저를 찾아오는데 정말 예뻐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느낌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사회적 평판에 영향이 있어요. 여러 심리학 실험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파판 실제 심리 실험은 아닌데 예능에서 했던 심리 실험이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있는 100 Humans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00명의 사람들에게 실험을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범죄자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두 개의 사진을 준비합니다. 버전을. 한 명은 정말 못생긴 사람, 좀 혐오스럽고 약간 무섭고 이런 느낌의 사람하고, 한 명은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쫙 얘기해주고 사람들에게 몇 년형을 때릴 건지를 물어보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 통제가 잘 된 심리 실험은 아니고 예능같이 팝하게 한 건데, 이 못생긴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형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예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죽인 거예요, 사연이. 그랬더니 그 사연을 듣고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사자가 더 힘들 거라고. 근데 아까 못생긴 사람은 저런 사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적 평판에 우리가 살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현대사회를 살다 보니까 외모 같은 게 엄청 중요해져요. 돈이 있는 게 엄청 중요해. 어떻게 보면 실제 돈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돈이 있어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무리해서 집은 없어도 차는 외제차를 사야지 세일즈를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외제차를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외제차를 무리해서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모닝을 타고 다녔어요. 제가 모닝을 탄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제일 쌌기 때문이에요. 가장 싼 차를 찾아가서 산 거죠. 역발상이죠. 여러분 중에 좀 이렇게 더 좋은 차를 찾겠지만 전 제일 싼 차를 찾아가지고 어느 교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사로 갔어요. 큰 교회예요. 그쪽이 강북 쪽에는 이름 있는 교회예요. 제가 갔는데 주차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여기 주차하지 말고 저리 가세요. 저 강사요, 강사. 그래. 에? 안 믿어. 오늘 강사라고. 그래, 주차하라고. 딱 봐도 아닌 것 같잖아요. 모닝 타고. 저는 그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랑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명품 같은 거를 그렇게 갖고 싶어요? 실제 명품이 엄청 좋아서? 명품이 좋을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그것만큼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는 사실은 평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가방을 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를 대놓고 말하긴 좀 미천해 보이잖아요. 우리 남편 연봉은 얼마고 나 얼마 정도 소비할 수 있고, 사람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잖아요. 오히려 평판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좋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제가 만난 우리 학부모님 중에 전혀 물어보지 않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에서 자기 대학 얘기를 항상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대학 다닐 때 저희는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상한 사람이구나, 제 느낌 딱 오죠. 여러분, 원래는요 평판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살면서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는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혼자 살아요. 가족들이 집안에 있지만 다 방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떤 평판을 받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사회적인 평판을 담지할 수 있는 상징물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소유했을 때 충분히 이 세계가 살아갈 만하다는 안정감을 누리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있어 보이고,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착해 보이고, 내가 능당 들어야 될 평판보다 더 좋은 평판을 듣고자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협력하면 안 돼요. 왜? 협력한 순간 뭐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같이 뭔가를 해본 순간 내가 드러나요. 여러분, 저랑 안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좋아 보이시지 않아요. 저랑 친한 사람들이 저를 더 안 좋게 보죠. 협력하고 진짜 함께 일을 하는 순간 실제가 드러나니까 평판이 깎여진단 말이에요. 그 실제를 두려워하고 계속 가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와 진심으로 협력하면 안 되는 거고, 나는 진짜 내 모습을 좋아하고 당당해지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의 결과물로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되냐면 진짜 나다운 삶이라든지 나를 직면하고 성장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의 평판을 좋게 만들어질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레이스에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지 않더라도 그것만 가지면 된다는 생각에 실제 삶을 긍정하지 못하는 거죠. 주택 그 빚을 갚을 때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이자를 낼 때가 다가오면 한 번씩 제가 사진 않지만 진짜 복권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정직하진 못해요. 왜요? 저는 그렇게 큰 돈을 벌 만큼 노력하거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사실 정직하게 저는 그 빛에 쪼들리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게 제 자신이에요. 근데 뭔가 이런 상징물들을 얻어서 확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항상 저에게 있죠.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굉장히 쟁쟁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돈을 막 해먹었다 막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도 좀 저런 직업에서 좀 해먹을 수 있는 위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저렇게 안 해먹고 저 돈을 갖고 되게 정직하고 아름답게 썼을 텐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더 해먹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현대사회 분위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되는, 협력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보다는 협력할 만한 사람이라고 보이고자 무진애를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는데요. 1위가 뭐냐? 학력 학벌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나를 만나기 전에 학력이나 학벌로 나를 판단하는 게 우리 사회의 최고의 불공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력은 뭐예요? 얼마나 공부했는가. 학벌은 뭡니까? 어디서 공부했는가요?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만 3개 했는데 제가 박사를 못 했잖아요. 박사들끼리 이제 모이는데 이제 만날 때가 있어요. 어디서 박사했고 저기서 박사했고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학력이죠, 학력.
여러분 가운데 대학을 안 나오신 분도 있으시죠? 근데 대학 안 나온 거 말하기 좀 어려우세요? 근데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느끼는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석사 박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은연중에 말 안 해도 되는데 전혀 뭐 애들 키우면서 뭐 이제 뭐 과일 어디가 맛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괜히 석사 박사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안 됐죠. 좀 안 됐어. 안 물어보면 티가 안 나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학벌은 어디서 공부했는 거예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눴어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나왔다고 하면은 아무도 저에게 오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신학대학 중에서도 이제 다른 신학대, 지방 신학대 나온 사람들은 장로 신학대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제가 대학원을 3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연세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 그 연세대에서 교육학을 했고 장신대에서 상담학이랑 신학을 했는데, 교육학 무슨 할 때 연대 어떤 교수님이 해주신 걸 예를 들면 좋겠다 해서 연세대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해서 애들이 수업 시간 언제 오 이러는 거야. 내 평생 장신대 나왔다고 했을 때 한 번도 오 하지 않던 애들이. 근데 원래 이제 동문은 학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신대 동문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전혀 연세대 동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연세대에 제가 기부금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축이지.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저랑 같은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 연세대에. 근데 그분 학부는 다른 데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연대 동문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녀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저는 학부를 연대를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지방대를 나오셨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지금 내 자신이 자신감이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줄 아니까. 근데 문제는 현대사회는 아는 사람과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과 사니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 대학을 얘기했을 때 평가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왜곡을 아시겠어요? 진짜 인간이 길러야 되는 것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 평판이 좋아지는 게 맞는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대체물들, 평판의 어떤 결과적인 측면들만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실제 삶과 계속해서 분리가 되는 자기 자신 경험하고 진짜 내 자신이 드러났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데 왜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갈 때 화장 안 한 권사님들 만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모습이죠.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걸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남들은 안 보다 보니까 놀라는 게 자연스럽지만 자기는 자기 모습인데 그걸 부끄러워하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과 결과로 평판을 얻었던 사람들 가운데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논란은 다 삶에 대한 논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명 연예인인데 학교폭력 문제가 밝혀져서 연예인을 그만두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결과를 쟁취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실제 이유는 그 사람과 살았던 사람들이 증언인 거예요. 항상 거짓말을 품고 사는 거죠. 항상 가짜를 달고 살아. 근데 내가 지금 획득한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를 끊임없이 거짓이라고 말해야지만 오늘이 보유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판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란 증거인데 그 증거를 직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직면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협력을 배우는 것 외에는 진실된 평판을 내가 직면할 수는 없죠. 광성드림학교를 보내면서 어떤 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보호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 지적을 하고 아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죠. 아이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광성드림학교에서 지적하는 건 진짜 문제예요. 제가 아이를 보내보니까 미움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공동체 교육을 하는 사람은 이 아이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구나 직면하고 수정하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부인하고 그럴 리가 없다, 선생님 미워하는 거 아니냐, 다른 애들 말만 들은 거다, 그러면서 편집증 환자처럼 아이를 보호하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끝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시군요, 별일 없이 지내요. 그리고 애들한테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는 좀 조심해 지내야 돼, 얘가 좀 예민하고 힘든 아이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실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진짜 평판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요, 집에서는 안 그런데요. 집에서까지 그러면 장난 아닌 거죠. 대부분 집에서 안 그래요. 밖에서는 실제예요. 저는 저희 아들, 딸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잖아요. 저는 저희 아들, 딸의 연약함에 대해 부인하지 않아요. 제가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에 실제 보잖아요.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많이 컸다 제가 느꼈는데 선생님들이 자기를 붙들고 막 뭐라고 할 때 되게 억울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게 과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 것 자체가 거짓말인 적은 없었어요. 다른 학교 같으면은 이 평판 세탁이 가능합니다. 애들이 많잖아요. 어울리다가 안 좋으면 다 끊어버리면 돼. 그리고 다른 친구를 사귀면 되거든요. 그럼 옛날에 친한 친구는 겁나 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쟤네가 이상한 놈이고 쟤네가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 우리끼리가 진실이야. 평판을 세탁하고 평판을 특정 이제 집단 중심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건 찍혔다, 뭐 이미지다, 그래서 뭐 안 좋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 교육은요, 아이를 찍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지냈을 때 이런 형태로 평판이 생길 경향이 있다는 걸 직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강해지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싫으면 다른 데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다른 데서 이거를 배울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좋은 소리만 들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나쁜 소리 때문에 대화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공동체 교육이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아주 어떤 프리미엄한 사교육, 사립학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이런 공동체 교육을 하자고 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 교육은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직면하고 성장시킬 지점들을 밝히 보여주죠. 이것을 캐치하고 같이 배우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관계가 어려워서 전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직면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전학을 가면 다음에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관계 어려움이 강해질까요? 아니에요. 공동체 교육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걸 지향해요. 그런데 나의 문제가 드러냈다고 공동체를 바꿔버리면 일반 학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광성드림학교를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좀 더 강하게 살아보자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일반 학교처럼 평생 살아갈 것 같으세요? 광성 드림학교 같은 곳에 평생 살아갈 것 같으세요? 결국에 직장을 얻게 되거나 동료들을 얻었을 때 일반 학교처럼 잠깐 지내다가 6개월 후에 1년 후에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살 것 같아요? 아니면 몇 명의 중요한 사람들과 오랫동안 살 것 같으세요? 명확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장면, 그리고 우리가 평판을 얻어야 되는 상황은 가까운 사람들과 실제 삶을 살아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지금 당장 학교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직면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걸 피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 강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한 공동체에서 부딪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 나를 직면하고 협력할 때 내가 협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 철학을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싶어요. 한국 교육이 과연 협력을 가르칠 수 있는가? 협력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협력을 하지 않고 그 대체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교육들이 오히려 더 혼자 사는 삶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학생이 수능을 봤는데요,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성적을 듣고 보낸 문자예요. 적당한 대학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드니? 내신도 말아먹고 수능도 말아먹고 논술도 말아먹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니? 참 너는 볼수록 실망감만 든다. 건동홍숙 사회 나가봐. 건동홍숙 누가 알아줘? 취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취업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수준도 윗대학이랑 현저히 달라. 정말 아무리 못해도 한양대까지는 가야 된다고. 취직은 둘째라고 쳐. 그거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좋다고 생각한 대학은 절대 아니야. 네 생각엔 괜찮은 대학일 수도 있어도. 강대 기숙사 가. 너는 기숙이 답이다. 집에서 보고 싶지도 않아. 1212 받았대요, 수능에서. 근데 이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문자를 어떻게 기자가 입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기자한테 보냈나 봐.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고. 좀 너무하다 싶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런 마음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뭐를 가르치려고 할까라고 생각할 때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사람은 삶을 가르치자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뭐냐면 아까 얘기하니까요, 한양대 정도 돼야지 남들이 볼 때 그렇다. 평판을 실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얻어야 된다고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은 드림학교는 안 맞아요. 드림학교는 실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말해주고 그 가치관 대화를 가정에서 할 분들이 와야 돼요. 학원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해야 되고, 아이들로부터 받는 평가, 성적보다 그걸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격려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노트 문구인데요, 이 문구 때문에 좀 화제가 됐었죠. 우리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지만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열공에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이게 애들이 공부할 때 노트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 자극 노트라고 해서 이제 출시가 된 거예요. 출시가 돼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나 이제 내용적으로 좀 이게 이성관이나 이제 성공관에 대해 이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해가지고 사회적 비판을 받고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이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이미지는 계속 살아있어요, 인터넷에.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진짜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어떠든 상관없이 그걸 가져. 그러면 그런 존재인 사람으로 네가 취급받을 수 있어. 사회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왜 하냐고요. 그 노력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가짜든 뭐든지 간에 저거 가져오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질문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여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문제의식은 있겠지만 그래서 뭐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를 통해 함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평판만 가져서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모두의 일함을 통해 이 세계에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내가 팔인데 팔인 척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평판을 얻기 위해 대체물들을 가져간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런 평판을 얻을 만한 존재로 직면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일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믿음도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이 말하는 나의 생존을 위한 평판을 얻기 위한 레이스에 뛰어든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레이스에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계에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진짜가 되고자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가운데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의 이유는 평판을 나누고 가르고 평가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창조하셨다면 그 차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살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 몸의 지체가 되라는 것은 뭐예요? 한 명 한 명이 협력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야 된다. 강하니까 네가 다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약하니까 무임승차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강하면 강한 대로 더 많이 나누어야 되고, 약하면 약한 대로 더 강해져서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답입니다. 공동체 없이 협력할 수 있는 존재로 자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 원격 교인들, 온라인 교인들이 많아진다 그러죠. 목사님들이 설교가 워낙 좋으신데 그 좋은 설교가 다 유튜브로 나오니까 그걸 듣고 자기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듣고 내가 30년 교회 생활을 한 사람하고 교회에 가서 30년간 봉사를 하면서 싸웠던 사람하고 누가 더 협력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겠습니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영화인데요, 서바이벌 패밀리라는 영화인데 제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가져온 게, 이 소재가 뭐냐면 어느 날 일본에서 전기가 다 나가요. 모든 전기가 나가는데 이거 설정이 너무 과해요. 핸드폰도 안 되고 차도 안 돼요. 전기에 관련된 모든 게 다 안 돼요. 설명도 없어.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서 고통 당하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쿄에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전기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시골로 데려가요. 비행기 타러 갔는데 비행기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 그 물 하나 얻기 위해서 싸우고 도둑질하고 이제 서바이벌 패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영화 포스터를 가져왔냐면, 실제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게에 음식들이 있는 것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군가가 배달해주고, 누군가가 구매해주고, 누군가 전시해주고, 누군가 화폐를 운영해줘서 되는 거죠. 실제로 요즘에는 돈도 많이 안 들고 다니시죠? 다 카드로 되잖아요. 카드 회사에서 도와주고, 카드 결제하는 데서 도와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되게 품격 있게 이렇게 한들한들하게 이렇게 오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한 짐 들고 다닐걸요? 예배드리러 갈 때도. 그리고 내 걸 뺏어 갈까 싶어가지고 무기도 하나 들고 다녀야 될지 몰라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경찰력이나 군사력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요. 혼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시대는 우리에게 착각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방에서 혼자 컴퓨터 갖고 다 할 수 있지 뭐, 유튜브 혼자 찍어서 돈도 벌 수 있지 뭐.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협력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평판을 속여서 살 수 있는 사회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기르는 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진짜여야 돼요. 진짜는 자신의 깊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깊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진짜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학교에서는 우리 땅 밟기, 모둠 수업, 캠프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진짜를 직면하는 과정들을 겪으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제가 이런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부인하겠어요? 끊임없이 부인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죠.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직면하지 않을 수 없죠. 변명을 멈추고 남 탓을 멈추고 진짜 자기 자신이 협력할 수 있는 존재인지 바라볼 때, 그때 성장의 변곡점이 이루어지죠. 제 아들이 그 뉴질랜드 해외 이동 수업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저희 아들이 그렇게 감성적인 아이인지 몰랐어요.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힘들 수는 있어,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했지만 하면서 제가 애들한테 해주는 그런 그 얘기가 있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여자아이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향수병도 있고. 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족에 대한 향수병이 아니라 약간 고양이처럼 집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대로 옷도 벗고 다니고 막 이렇게 편하게 사는 그거에 대한 그리움 같은데, 여하튼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홈스테이 분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하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이패드가 있으면 온 세계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낯선 세계가 나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순간 모두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세계로 우리가 초청받는 거예요. 진짜는 내가 외국에 갔을 때 말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 직면해야 성장하는데, 아이패드가 손에 들려온 순간 가짜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능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는 부모가 있으나 마나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는 연락이 안 된 순간 내가 가족이 되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건데, 아이패드가 들어오고 부모가 연락을 하고 불법적으로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돈을 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순간 이 아이는 그곳에서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정보를 입수했어요. 아이패드를 주셨다는 정보를.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께 제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홈스테이가 제거해 줬어요. 제 아들이 돌아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뺏기는 순간부터
새로운 자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한 순간 일기를 쓰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삶에 대해 돌아봤다는 거예요. 진짜를 직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와의 협력, 공동체가 아니면 살기 어려운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해외 이동 수업 아이들 보내서 여러 아이들을 보냈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배우는 시간들, 또 우리 땅 밟기 이런 데 배우는 순간들은 어느 순간이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애들이 변명하거든요. 아니야, 선생님들이 뭘 잘못했어. 아니야, 학교가 잘못했어. 아니야, 어떤 친구 때문에 힘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이 부분에서 강해질 수는 없을까? 그걸 깨달은 순간 엄청나게 각성해요. 진짜가 되려고 아둥바둥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를 속였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진짜가 되려는 그 순간을 신앙적으로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사례도 하나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이동 수업을 어떤 친구가 갔는데 얘가 너무, 그때는 또 인터넷, 코로나 전이니까 인터넷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사례죠. 근데 얘가 그 전에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던 아이가 아니에요. 수학 문제집을 자기가 풀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권을 다 풀어버렸어요. 너무 심심하니까 수학 문제 푸는 게 제일 재밌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자기가 충격을 느꼈어요. 살면서 문제집 한 권을 처음 풀고 내가 문제집 풀 수 있구나. 그래서 또 풀어봤어요. 또 금방 풀었어요.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외 이동소 갔다 오고 나서 저랑 항상 같이 출근했어요. 저랑 실제 같이 출근했다는 게 아니라 출근하면 걔는 항상 그 시간에 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7시 반부터 혼자 문제집을 풀었어요. 매일매일 해외 이동 수업 끝나고 졸업할 때까지. 지금 걔가 고대 화학과 갔는데 삼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대를 준비하겠다고. 네,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죠? 근데 그런 친구는 제가 만난 수많은 아이 중에 딱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광성대림학교에서 하는 이 과정들 가운데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있어요. 저 아이 둘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셋째 아이가 들어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만에 그 원서를 개정하자는 원서 개정 운동이 있었어요. 입학 원서 개정 운동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가장 개정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정위원으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제가 날카로운 질문들과 막 이런 것들 제안하고 하면서 엄청 개정에 참여했어요. 그 개정을 참여하는 회의를 하는 중에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근데 목사님 막내가 언제 들어오죠? 이거 내가 써야 되네. 제가 재발등을 찍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개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되게 명확해요. 뭐냐면 학교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학교를 흐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학교에 나쁘고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고 정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애들이 입학하면 애들은 다 너무 이쁘잖아요. 저한테 다 잘 컸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애들이 잘 못 크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이중적인 생각들 때문에 아이들이 잘 못 커요.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 못 누려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기서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진짜를 계속 부딪히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제 첫째, 둘째, 중3, 중2고 이제 막내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학원 안 보내고 저녁 시간에 항상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의 진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까?
그 진실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그냥 학원 보내지 않고, 그 진실이 싫어서 그냥 스마트키 주고 네 알아서 게임해라 이렇게 안 하고, 그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실을 직면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부모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선명하게 보게 되었고,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 선명하게 보게 되었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죠. 어느 학교를 제가 보내서 이걸 알 수 있었을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 너무나 크죠. 왜냐하면 효율성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는 연습을 아이들의 학창시절 내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메시지와 자녀를 바라봐야 된다는 그 메시지와 세상이 하는 얘기가 갈라지지 않는 걸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공동체밖에 답이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같은 룰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 협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협력을 배우죠? 왜 우리는 공동체를 강조합니까?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신약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몇 명의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은 결국 교회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통한 협력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뒤에 또 할 얘기가 이렇게 많네. 그냥 이걸 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다 할게요. 네. 나중에 여러분하고 이걸 나눌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육 체계를 보면 협력하는 공동체 교육 앞에 뭐가 있어요? 책임감 있는 자주성 교육이 있어요. 근데 진짜 협력을 배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책임감 있는 자주성이에요. 각자 자주성 있게 사는 훈련이 충분히 된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 큰 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각자 책임감을 갖는 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공동체가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공동체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주성 있게 책임감 있게 하지 않는 분들은 공동체로부터 많이 배우진 못해요. 그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주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 아이일수록 공동체의 유익을 많이 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학교 안에 있는 규정 안에서 철저하게 애들이 스스로 시간 관리하고 자주성 있게 사는 거 시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많이 배우고 누려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 표창장인데요, 성명 김정준입니다. 저의 표창장을 제가 2023년 8월 11일 방학 동안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전공 연수라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거를 지난 겨울과 이번 여름에 제가 다녀왔어요. 이걸 신청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종교학이나 논리학 그리고 심리학 이런 교양 과목을 가르쳐요. 제가 공부를 끝까지 박사를 하진 못했지만 잡다하게 석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제가 가르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치는데 심리학이나 이런 그 교사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제공하겠다고 국가가 배울 사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국가의 정책은 교사 수를 늘리지 않고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신청을 했죠. 이왕이면 우리가 작은 학교인데, 사실 작년에도 제가 신청했거든요. 작년에 신청했는데 우리 학교는 안 된다고 거절당했어요. 대안학교라고.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진짜 불질러 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진심을 얘기했네. 너무 기분 나빴어요. 네, 여러분, 근데 작년에 안 되는데 올해는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실제 정부가 더 교사를 적게 뽑고 사람 많이 굴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한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게 저랑 그 고등에 있는 최경찬 선생님이 신청했어요. 고등 최경찬 선생님은 정보 부전공, 컴퓨터 교육, 저는 심리학 부전공. 어차피 뭐 석사를 하나 했으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세상에 겨울방학 내내 하고 여름방학도 3주 동안 합숙을 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수업을 뭐 100몇 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이왕 했으니까, 그리고 공짜잖아요. 공짜니까 제가 했어요. 했는데 이제 심리학 연수를 하는 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 동기들 얘기하잖아요. 왜 이거를 들으려고 했냐. 근데 사람들이 내가 과목이 과원되면은 나중에 학교에서 입장도 그렇고 이런 것도 있고, 나이 들면 좀 교양이 좀 쉽게 가르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커리어를 쌓는 느낌으로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욕구가 다르더라고요. 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저만 학교를 위해 왔다고 얘기했어요. 학교를 위해서 심리학을 더 잘 가르쳐서 학교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다 깜짝 놀라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근데 전 진짜였어요. 저는 학교가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얘기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뭐 제가 석사 했으니까 충분히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격 있으면 좋잖아요. 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과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조별 과제를 하는 거예요. 조별 과제를 하는데 임의로 조를 뽑아가지고 줌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 다 어른들이고 실제 교사들인데 그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런 조별 과제 모습이 딱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간 순간 모두 다 줌에 얼굴을 안 보이게 다 머리 이마 쪽으로 다 화면을 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대안학교에 온 목사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선생님들 분위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용히 있다가 그냥 없는 듯이 살아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줌에서 10분이 넘어가는데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선생님들이란 분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왔기 때문에 꼭 손해볼까 봐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면은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켜고, 전 처음부터 제 얼굴을 보여줬어요. 저는 제 이마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전 처음부터 계속 제 얼굴을 보여주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를 켜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많이들 바쁘시고 하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카톡방 만들까요? 그랬더니 막 댓글 달고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저한테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만들게요. 이제 카톡방을 만들었더니 바로 이제 조장하시는 거죠? 이렇게 문자가 막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얼굴 보여주셔도 돼요. 제가 조장할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보여주고, 그때부터 자기 힘든 얘기도 하고, 이런 거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 제가 공유 문서 만들 테니까 이런 것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뒷편집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다들 여자분들인데 표정이 그렇게 아름다우셨어요. 이마만 보일 땐 그렇게 무섭더니. 그렇지, 조장이 됐죠. 그리고 전체 이제 여름에 3주 합숙하는데 모였는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얼굴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교수님이 저를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심리학 실험맨이 됐어요. 심리학 실험을 전담회에서 제가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줌으로 겨울방학 내내 할 때 실험맨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다가 겨울에는 전체 반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반장이 돼가지고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전혀 적극적이고 나서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랑 가까이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싫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니까 협력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제가 조장이 되고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열심히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점점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시키지 않는데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협력적이지 않으면 혼자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 게 맞아요. 저희가 3개 반이 있었는데 저 1반이었거든요. 1반이 돼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선생님들 위해서 일했어요. 금요일 날 어떻게 하면 교수님들 다 구워 삶아서 일찍 끝낼까, 뭐 이런 일에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막 4시간 단축시키고 막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막 협의해가지고 선생님들 다 집도 먼데 시간 좀 끝내주면 좋겠다. 교수님 만나고 막 옆반 반장 만나고 막 문자 보내해가지고 4시간 제가 단축시켰잖아요. 1주가 지나고 반장 잘 뽑았다고 막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부터 우리 2반, 3반은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정실로 힘들다고 그랬는데 1반은 너무 협조적이다 막 칭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도 막 받고,
그래서 우리끼리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그 공부하고 그 이기적인 전혀 모일 필요가 없는 그 모임에서 우리 이제 반끼리 이제 영화 상영을 하겠다 해서 저녁에 영화도 보고 막 자기들끼리 전체적인 모임을 막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끝나고 오면서 나중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게 잘하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거 잘하니까 이거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니까 뭐냐면요, 분위기가 협력적일 때, 분위기가 협력적일 때 나도 협조하겠다, 그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아무도 조장 안 하겠다고 할 때 조장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 권력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좋아지면 바꾸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협력을 통해 결국 해야 되는 것은 협력을 시작할 존재로 우리 자신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기독교 교육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 했어요, 여러분. 나의 자주성으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 가운데 되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자주성 있게 잘 왔는데 분위기가 영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세요. 분위기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실 때 여러분 협력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서로가 있기에 더욱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육을 사모하십시오. 그때 광성드림학교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의 해답인 학교로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